KDI 대학원의 박진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들으면서 다들 아주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분의 토론자분 모시고 또 보완적인 얘기를 또 듣고 또 그 이후에는 기다려주신 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질문도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확보하려면 우리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는 뭐 한 5분 남짓 정도의 시간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송구해서 어쩌나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시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먼저 김선희 메일 대표 유업 대표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멜리업 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혁신과 미래 전략 굉장히 어려운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강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그 멜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대여리 회사입니다. 완전 리가시 회사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회사고, 저희는 나름대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다른 CPG 회사들이 다 그렇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그 타겟 커스터머를 바꿔서 캐터고리를 갖다가 확대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 10년 전부터 중국에 많이 나갔으나 비관세 장벽 보복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전체 매출의 뭐 7% 이하로 수출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MB 정권 때 그 FTA 맺은 걸로 이 관세 전쟁과 상관없이 이미 10년 동안 사살 다가오는 관세의 위험 속에서 2026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싼 우유가 0% 관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년 동안 해온 전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든 CPG 회사들이 한국에서 지금 뭐 알고 계시겠지만 오리온하고 삼양식품, 그리고 뭐 오늘 롯데 부회장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몇몇 기업 빼놓고는 대부분 도메스틱 오리엔트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치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서바이벌, 이게 이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리업이 10년 동안 데어리 포지션을 굉장히 낮추면서 데어리에서 비건 제품으로, 그 다음에 인펀트 밀크 포뮬러에서 어덜트 뉴트리션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80-90% 되는 데어리 포지션을 지금 70% 60%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22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얼만큼 서바이브할 수 있을지 AI 시대에 하정우 대표님 쫓아다니면서 마케팅서부터 생산, 기술, 혁신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2조 정도를 내는 회사가 지금 200조 에셋을 가지는 SK도 허덕대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정책 부재, 그리고 각종 공공자금 지원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수님들, 제가 이제 SK 지주사 이사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모임에서 진짜로 현실적인 방안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한상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전략이 이제 국가 전략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의 고민을 우리 국가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왕휘 아주대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응정 원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그 통상산업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해박한 그 지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기원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미국의 과거에 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미국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극단적인 주장이 이제 21세기에 되살아나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미국의 새로운 그 통상 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경제 안보의 문제입니다. 경제 안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제적 효율성 또는 경제적 합리성을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이제 계속 추구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안보적 고려, 즉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전략적 경쟁,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희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과연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응정 원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의 다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회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공통적인 주제가 저는 제도 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가 아까 이제 그 규제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규제로 규결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근데 저도 지금
이 경제안보 문제에 관해서 김웅정 원장님께서 이제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새로운 이제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토론문에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년 동안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직접 경산성 이제 경제안보 과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일본이 세계에서 그 산업 정책을 가장 잘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본이 통산성 지금 이제 경산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미티가 산업 통상 정책을 잘 수행을 해서 일본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발전시킬 것인가 지금 일본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의 하나로 이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 경제적 효율성과 이 안보 문제를 어떻게 과연 잘 조화시킬 수 있느냐.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게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기업이 어려워서 지금 지금 국제 그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 정책에 있어서 우리 효율성과 또 이 국가적 관점의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포인트를 잡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이인균 은행연합회 상무이사님께서 아무래도 최성일 한상범 교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 코멘트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대로 그쪽보다는 저는 지금 그 우선 혁신과 미래 전략이라는 대주제에 이제 금융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반가운 마음이고요. 저 이제 은행연합회 이인균 상무입니다. 그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서 그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지금 금융산업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 인구 구조 변화, 그다음에 기술 변화, 그다음에 기후 변화를 이제 세 가지를 설정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그 한국금융학회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가 고령층의 이제 저축이 이제 점차 이제 감소가 되면서 2060년대부터는 역사상 최초로 예금 잔액이 감소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한 2,600조 되고 있는 코스피 시총이 점점 이제 축소가 돼서 2035년에 감소가 시작되고 2070년대에는 610조 정도로 이제 추락하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지금 금융산업들은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자산관리 수요가 이제 증대함에 따라 가지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이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 지금 부동산에 쏠려 있는 그런 어떤 자금을 중소기업 스타트업으로 좀 돌려서 생산점 부분으로 돌려서 좀 혁신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금융회사의 이제 자발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덧붙여서 제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 이제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신탁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 등에 좀 더 대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떤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제 변화인데 뭐 저보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그 금융업이나 은행업에 많이 진출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융회사도 지금 전통적인 금융업의 한계를 넘어서서 신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은행들이 어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알뜰폰이나 배달 웹을 진출을 해가지고
통신요금과 배달 수수료를 경감을 해서 고객들한테 어떤 비용을 절감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은행이, 금융회사가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한의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후 변화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그 국제적인 노력이 조금 주춤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기후 변화는 금융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은 그 저탄소, 탈탄소의 이제 부분들의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을 위해서 고탄소 산업이 저탄소 부분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환금융을 적극 이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이나 녹색 채권 등 어떤 탈탄소 지원 금융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하나의 이제 소개로 이제 은행연합회도 이러한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기후금융 DB를 구축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소개를 드리면서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3개 미래 트렌드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 방안, 이런 논문 하나 쓰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끝으로 하정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자체가 혁신과 미래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혁신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뷰포인트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도구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그 자체가 혁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류가 쭉 꽤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인간이 아닌데 평균 인간 이상의 지능체를 만나본 게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논증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리즈닝 모델의 IQ가 136입니다. 어지간한 인류 탑 상위 1% 정도 들어가죠. 엊그저께 구글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새로운 인공지능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미나이를 가지고 만든 코딩 에이전트입니다. 코딩을 대신해주는 에이전트죠.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진화를 하면서 스스로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나 수학을 하신 분들은 조금 친숙하실 수가 있는데, 행렬 곱하기 행렬을 굉장히 최적화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오다가 56년 전에 스트라센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발견해낸 방법 이후로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파 이볼브가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며칠 만에.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디스토피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등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법, 특히 일자리, 당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엊그저께 나온 기사 6,000명 해고했다는데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입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많은 직업에서 이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이 똑똑한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들이 점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엄청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적응해가는 속도가 기술이 발전해가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 잘 살자고 하는 것들인데 이 사회적인 안전장치, 어떤 정책 관련한 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것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혁신이 사람을 잡으면 안 되니까요. 이제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기술에 대한 혁신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술의 혁신이 실제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본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는 데는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 관점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산업 AX라고 하죠. AI 전환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훨씬 더 키워놔야 그게 경제적인 성장으로도 이어질 거고 공력 성장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또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많은 지역 산업 단지에 가면 뭐 대기업은 좀 괜찮습니다만 중소중견기업만 가더라도 AEX는커녕 디지털 전환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요. 환경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의 종사하는 해당하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AI에 친숙하지 않습니다. 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어떤 준비들 그리고 AI 전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새 정부에서 좀 챙겨주셔야 제대로 된 혁신을 통한 우리의 발전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혁신적이고 강력하다 보니까 뭐 통상을 넘어서 안보 그 자체가 안보 아젠다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라든가 전력 그리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통상에서 그러니까 전체 밸류체인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통상에서의 카드로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을 가져오면서 안보 관점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과기정통부의 AI 부총리 한다는 얘기도 있고 별도 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본의 사례를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어떤 거버넌스와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시도를 했고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2021년 9월 달에 디지털청을 설립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본 디지털청 구성원이 1180몇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600명이 민간 채용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일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레가시 체계라는 틀 안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려다 보면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면 기존의 틀을 깨고 그리고 파괴적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노력 그리고 용기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버넌스 변화를 강조하셨고요. 공무원보다는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의 토론할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플로어에 계신 우리 청중께서 네 분의 토론자 또는 앞서 발표하셨던 발표자 분들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태석 원장님을 제외하면 우리 발표자분들이 아직 다 이 자리 지키고 계시니까요. 질문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질문을 생각하시는 중에 제가 우리 발표자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거를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제안하신 게 김태일 교수님께서는 원칙 중심의 규제 완화 그리고 포지티브로부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규제 완화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강호 교수님께서는 인구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뭐 축소 사회, 과잉 인프라 등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측면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태석 원장님께서는 R&D 혁신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 혁신 체계가 우리 혁신과 연계되도록 또 기술 개발 또 제품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그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김웅정 교수님께서는 그 통상의 여러 가지 배경을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상 조직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성일 연구위원님께서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특히 정책과 감독이 공존해 있는 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한상범 교수님께서는 국가전략투자청 설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재에 있는 산업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변화가 쉽게 되는 일이 아닌데요.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되나? 또는 어떤 정치적 변화 혹은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이런 그 하우의 측면, 실행 전략 측면에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오늘 발표자분들 내지 토론자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를 꾀하는 실행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한번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에 대한 답을 제가 요청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어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아니더라도 또 생각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또 기다리는 중에 제가 던졌던 이 how 스트래티지에 대한 혹시 답을 해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뭐 정치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죠? 합의가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날 텐데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합의 불능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 합의가 안 될까요? 그건 이제 정파가 극단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질문하고 제가 자문자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답변을 기다리는 중에 또 오디오가 비면 방송사고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이 지배하지 않는 정치, 다시 말해 중도파가 목소리를 좀 높여야 합의가 잘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만약에 저보고 답을 하라면 그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파가 열심히 선거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도파는 대부분 선거 투표장에 덜 나갑니다. 강경파들이 좌우할 것 없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양당이 다 극단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좀 더 중도 세력이 투표장에 가는 등 또는 언론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국가 정책 형성에 더 목소리를 좀 높여야 합의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짧은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하시면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 좀 높이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근희 교수님의 기조발제에서도 슈페터 2기에서 비즈니스 말씀을 하셨고 슈페터 2기 비즈니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한상문 교수님 하시는 발표 중에서도 사실은 산업정책이 개별적으로 되지만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셨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를 봤을 때 대기업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폈을 때 대기업을 지원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들,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불공정한 지원을 너무 대기업 집중한다거나 이런 진영 논리 같은 비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대기업들에서 국내 혁신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국가 혁신 정책이나 산업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뭐 체계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될 것인지, 과도하게 이념 논리가 아닌 진짜 좀 생존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풀어나서 좋겠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느 분에게 질문 드려야 될지 조금 애매했습니다. 답변을 생각하신 분. 마이크가 없어도 충분히 뭐 답변하실 수, 목소리가 좀 목소리만 높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경제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공지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분야마다 다 다를 것 같고요. 접근하는 방법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면 전체 밸류체인 혹은 생태계 구조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정부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자본이 모여드니까 민간 투자만으로 충분히 강력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소위 말하는 GPU, 데이터 센터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가도 그게 좀 어렵고, 미국, 중국 빼고 나면 나머지 국가들은 민간 기업에게만 온전히 맡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해당하는 GPU 수입이 됐든 뭐가 됐든 GPU 확보를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고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은 몇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 인공지능 경쟁력을 키우는 거라고 한다면 그 인공지능 인프라, 컴퓨팅 인프라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AI 스타트업들이든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산업 AX를 하든 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이 있는 대기업 쪽에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또 몇이나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대신에 그렇게 지원을 한 조건으로 공공성을 좀 요구를 하면 됩니다. 즉 당신들이 만든 인공지능 기술은 모두 오픈소스로 상업적 용도로 활용 가능하게 공개를 하세요. 그리고 공공 분야의 난제에 활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를 정부가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관련된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각의 어떤 밸류 체인 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나 특성이 있을 거고 그 특성에 맞게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투자의 혜택이 사실상 모든 생태계에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해주셨네요. 또 다른 이에 대한 다른 또 응답이 있으실까요? 네, 김웅정. 지금 트럼프 이후에 통상 정책이 얘기하는 게 아까 그 품목별 관세 되는 자동차, 반도체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잖아요. 의약품. 우리나라 다 대기업들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합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사실은 뭐 그냥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여기 미국에 100이 있고 한국에 10이 있으면 100만 건의 생산 시설은 미국에다 생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이 10인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경제 통합이 돼 있으면은 이게 시장이 한 50이 된다. 그러면 한국에다 50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FTA가 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그렇게 다 바뀌게 되면 지금같이 한국에서 다 생산하고 이러다가 막 전 세계로 수출하는 이 방식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FTA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자동차를 위해서 농업을 희생하고 자동차를 위해 하기 위해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FTA를 한 거예요. 2000년대 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논란이 되지만 결국 그 얘기였거든요. 일부 기계 산업과 자동차를 위해서 그렇게 FTA를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FTA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는 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국민이나 또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다이버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대기업 보고 다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하고 대기업과 모든 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혁신 생태계, 생산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갖다가 국내에 가급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인 완성차 이런 건 전부 다 미국으로 가더라도 미국의 100을 갖다가 수요를 미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R&D라든가 아니면 소부장 같은 걸 갖다 국내에 남겨두느냐 관세를 맞더라도 하는 혁신 생태계와 생산 생태계를 갖다가 국내에다가 유지하는 거를 하기 위한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다 지금 트럼프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걸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는 점점점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대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가서 31조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야 우리 기업 잘하네 파이팅 잘해라 하지만은 그 뉴스를 보는 일반 국민들이 요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일자리 다 나가네. 요새 벌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도전적인 과제고요. 정의선 회장 트럼프 옆에서 31조 투자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국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실무경제 저는 금융기관에 한 15년 있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킹에 있었고요. KIC 같은 데랑도 많이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말 티피컬한 중견기업 어떻게 보면 상법으로는 대기업인 멜리업에 들어왔습니다. 1,000원짜리 우유를 팔면서 지금 그 전반적인 거는요. 저는 국가 전략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사실은 계속 똑같은 게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이
뭐 미국에서 돈을 쓰느냐 어디서 쓰느냐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 경쟁력을 어떤 에어에서 가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FTA로 뭐 자동차하고 뭐 반도체를 뉴질랜드 대사가 저한테 말합니다. 너희 나라는 우리 반도체 공장도 없고 자동차 공장도 없어서 우리 대열이 수출국이라서 대열이 팔려고 그러면 그거 왜 보호하냐. 그래서 시작된 게 MB 때 FTA에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로 관세를 우유나 버터를 뉴질랜드나 미국에서 가져올 때 뭐 100% 차지하던 걸 10년 동안 5%씩 10%씩 낮춰서 0%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인더스트리에 농업의 경쟁력이 생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쌀 직불금제나 우유 가격의 지금 현상이나 다 생산성이라든가 시장 경제에 대해서 단순히 정책 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가 먼저 포커스 돼야 될 거고 그게 이제 그 대기업이든 네이버든 뭐 IT의 뭐 AI 인프라든 사실은 뭐 제가 SK 지주사에서 주경 야독을 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구하려고 그런다면 사실은 KIC, KDB 아무 데도 어빌러블하지 않습니다. 거의 혼자 서바이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합의가 정권이 바뀌든 공무원이 바뀌든 국가 전체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전체 에코시스템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같이 저희는 사실은 이제 가장 리가시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건 우유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세싱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낙농가에서 우유 가격은 지금 10년 동안 제가 매겨본 지 15년째입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업 쪽에 중견기업에 중소기업에 사실은 우유 가공업체가 아니라 낙농업체에 서브시디를 주는 거라면 그게 국가 경쟁력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여러 가지 국면에서 쌀이 남아 돌아서 미분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미분을 만들면 당분간은 정부 서브시디를 버티지만 그게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쌀 생산량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도 존디어 같은 기계 사야 되고 농지를 갖다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또 이제 항상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의 싸움으로 되고 끊임없는 논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기업에 와서 하루씩 일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정말 피튀깁니다. 하루하루 10전, 20전.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국내에서 서바이브하는 식품업체들. 지금 뛰어난 회사들이 세계로 나가고 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뭐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5천만, 2,500만이 됩니다. 만들던 회사들과 인프라와 노동력들 이런 것들을 AI 센터장이 말씀하셨듯이 하루아침에 똑같이 AI로 모든 거를 혹시 정책 자금이 있어서 정부에서 돈이 있어서 아니면 기업체에서 어디서 떼돈을 벌어와서 IPO로 해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그 노동 인력들 교육을 받지 않은 거 정부 정책의 부재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아수라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 계신 그 교수님들 그리고 경제학자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국가 전략 정책의 커다란 방향을 어떤 쪽에서 대한민국이 잘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그 대기업을 주느냐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을 주느냐 이거는 뭐 옆집이 땅 사면 배 아픈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 같이 살아야 되고요. 국세청 사국조사가 마구 연말에 나왔습니다. 삼성에서 세수가 모자라면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막 나옵니다. 그럼 비효율적인 일이 생깁니다. 나왔으니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국보다 사국이 얼마나 비용이 세겠어요. 그렇죠? 이런 비효율적인 일들을 지금 매번 모든 기업에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정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돌아가는 거를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가 리스크에서 더 이상 이 편가르기 싸움은 하면 될 것 같지 않고요. 정말 머리 좋으신 학자들, 브레인들이 모여서 어떤 에어리어에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에셋에다가 조금 더 넣었을 때 효과가 있는 쪽, 그쪽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이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과 대외 교섭상에서의 충돌 이슈를 또 같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좋은 주제가 나왔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아까 김웅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정책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그 재계 내에서 이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또 이해관계의 차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떼법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숫자가 많은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 이러한 행태가 이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 그죠? 보다는 이제 정치적 동원력을 가진 집단의 이 좌우되는 경향이 심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 박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이 이제 풀리지 않으면은 정치적 양극화 문제도 풀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이 재생산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진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전공이 국제정치학입니다. 국제정치학인데 여러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는 효율적이고 어떤 국가는 왜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면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 제도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인균 상무이사님께 또 한 가지 좀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미래 트렌드에 대응하는 많은 은행 산업의 전략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정부에게 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 이제 제가 그때 뭐 세 가지 꼭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기술과 관련된 부분 이제 첫 번째 기후와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 국회와 관련된 사항이 많은 거고 기술과 관련된 게 이제 은행이 비금융업을 진출을 할 때에 규제를 좀 개선해 달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걸 제가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드리면 이제 은행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은행이 은행업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거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수 업무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수 업무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어떤 승인,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이제 열거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요것만 해라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좀 이제 네거티브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좀 더 이제 은행들이 책임을 지고 부수 업무를 좀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식으로 좀 제도를 좀 바꿔진다고 하면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사회에 좀 이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좀 더 많이 또 이제 투자하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까 좋은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질문도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지금 정부 R&D 투자 지출이 연간 30조쯤 되는데요. 그중에 40%는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섹터로 갑니다. 그리고 한 27, 8%가 기업으로 가고 25%가 대학 쪽인데 나머지 이제 좀 있고요. 기업으로 가는 것 중에 대부분은 중소기업 아니면 중견기업입니다. 대기업으로 가는 R&D는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이제 세금 감면을 받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많이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가 효율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기업에게 오히려 R&D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이 사실 상당히 그걸 서포트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앞으로 국가적인 어떤 합의 형성이 좀 필요한 이슈죠. 대기업 그렇지 않아도 잘 나가는데 거기다 또 더 도와주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건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합의 형성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우리 김진영 교수님 나오셨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한 말씀씩 오늘 얘기 들으시고 예, 참고로 우리 김진영 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도 하시고 우리 AI 분야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예, 아까 거기 김웅정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는 분도 오셨는데 저는 이 행사하는 걸 몰랐어요. 제가 옆방에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재미난 거 하냐고 했는데 실은 저 건너방에서 지금 그 인공지능 세미나가 또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후배 교수가 와서 거기 갔다가 와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저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우리 하정우 박사가 워낙 잘 얘기해 주시니까 약간 중요한 분야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분야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며칠 전에
저는 우리 하종우 센터장님과 김진영 교수님 두 분 모시고 AI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신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혹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끝내기 전에 꼭 한 말씀 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자, 그러면 끝내기 전에 제가 이 책을 한 권 잠깐 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과 또 사회를 보신 김동열 박사님을 포함한 8분이 만드신 혁신경제 4.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다 여기에 저자로 들어가 계신데 오늘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 책방에서 사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지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끝까지 이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끝내주시죠.